당장 나가주세요. 진짜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민폐니까 제발 다시는 이런 데 찾아오지 마세요. 여기 이상한 사람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9세 박정자입니다. 이 세 마디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대우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빛나던 두성그룹 상무와 전무였고 저는 낡은 옷 때문에 이미지 좀 생각해 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경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버려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20년 숨겨왔던 제 진짜 이름을 꺼냈습니다. 호텔에서 쫓겨날 때 맞은편에 세종그룹 간판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 간판에 숨겨진 2대 주주였습니다. 자식들이 제게 던진 비수를 저는 그들의 회사 두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는 칼로 되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냄새 난다고 날 쫓아냈지?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마지막까지. 존엄을 짓밟힌 어머니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되갚아 주시겠습니까? 복수국 지금 시작합니다. 호텔 회전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쳐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값싼 재킷에 오래된 구두를 신은 저는 다른 세상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두성그룹 글로벌 파트너사 초청 비전 선포식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사람들 박수 받는 모습을 멀리서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 두성그룹 홈페이지에서 두 사람이 차세대 리더 부부라 불리며 웃고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행사 당일이 되자 마음이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회사 큰 행사한다면서 초대장 없어도 구경만 하면 안 되냐? 재진은 고개도 들지 않고 반찬만 건드렸습니다. 엄마는 이런데 안 오셔도 됩니다. 영주는 억지 미소를 띠며 덧붙였습니다. 피곤하시기만 할 거예요. 회사 사람도 많고 정신없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초대장 없이 멀리서 보는 것까지 죄는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호텔까지 온 겁니다. 1층 로비에는 두성그룹 로고와 반짝이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검은 양복 차림의 경비가 서 있었고 목에 배지를 건 사람들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기둥 옆에 서서 가방끈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가 잠시 자리를 비우며 복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이다. 구석에 서 있다가 조용히 나오자. 제 안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연회장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한 조명과 음악,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와 귀가 멍해졌습니다. 벽 쪽 기둥 옆으로 천천히 걸어가 몸을 숨기고 섰어요. 잠시 후 사회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두성그룹 글로벌 파트너사 초청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업 전무와 전략기획 상무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기둥 뒤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조명 아래 재진과 영주가 서 있었습니다. 반듯한 정장, 자신감 있는 표정, 그 둘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빛나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보고만 가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면에서 꽂히는 싸늘한 시선 하나가 이마를 찔렀습니다. 고개를 들자 영주가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깐 눈이 마주치자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박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짧은 한마디였는데 공기가 싱하고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행사한다길래 멀리서 한번 보고 가려고. 영주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진짜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사람들 시선이 하나둘씩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지만 영주의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민폐니까 제발 다시는 이런 데 찾아오지 마세요. 그 말은 저만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고 몇몇이 힐끗힐끗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주는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향해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 치듯 울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끈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때 재진이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러시면 제가 곤란해요. 이미지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옷차림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진짜.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늘 가진 옷 중에 제일 깨끗한 걸 입고 왔는데 말이죠. 재진은 더 이상 제 눈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곧 경비 2명이 다가와 제 양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아니에요. 제가 나갈게요. 손 안 잡으셔도 돼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끝내 저를 데리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히는 순간 조명과 음악,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졌습니다. 호텔 정문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이 떨려 가방끈을 더 꽉 쥐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사람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그때 시야 한쪽에 파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호텔 맞은편 높은 빌딩 꼭대기, 세종그룹 간판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어렵게 모은 돈을 다 털어넣어 살려냈던 회사였습니다. 제 청춘 한 토막이 들어간 곳이었죠. 지금은 누구 입에도 제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지만 아직 제 몫이 숫자로 숨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한참 동안 말없이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까지 참고 살면 되지, 아들이 잘 살면 됐지, 그렇게 제 마음을 줄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만큼은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폐, 눈치, 이상한 사람 같은 말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때리는 그 자리에서 제 마음 한쪽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서 쫓겨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연회장 조명 아래 서 있던 그 얼굴들이 떠올랐고 제 팔을 잡아 끌던 손의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결국 새벽녘에 불을 켜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에 눌려 빛이 바랜 상자 하나가 있었고 그 속에서 세종그룹 로고가 찍힌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박상우, 세종그룹 법무실장.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잊고 지냈던 제 과거가 눈앞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세종그룹이 아직 작은 서비스 회사였을 때 저는 창업주에게 사재를 털어 투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상우는 회계와 법무를 맡던 젊은 직원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아들을 지키려 저는 세종과의 인연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지분도 신탁으로 돌려놓고 세상 누구도 제가 그 회사의 2대 주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명함을 쥔 손끝이 떨렸어요.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세종그룹 법무실장 박상우입니다. 나야. 정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전화기 너머에서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입니까? 그래.
너무 오래 걸렸지. 아닙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빨리 뵙고 싶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세종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유리 건물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입구를 지키는 경비는 제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상우가 거의 뛰다시피 내려왔어요. 선배님, 정말 오셨군요. 그가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다시 뵈네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배님 명의로 남아있던 초창기 지분이 지금까지 신탁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2대 주주이십니다. 그게 아직도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세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배님 덕분이었습니다. 서류 위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부부가 함께 일해본 돈을 모두 투자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세종 대표 강상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상우가 소개하자 그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고문님. 고문은 무슨 고문이에요? 나는 그냥 늙은 투자자일 뿐인데요. 강 대표가 미소를 거두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종 초창기에 손 내밀어 주신 분을 우리는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은인께 칼을 맡기러 온 겁니다. 언젠가 두성을 삼켜야 하지만 칼을 쥔 손이 정당해야 한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 손이 바로 선배님입니다. 그 말이 심장을 쿵 하고 쳤습니다. 호텔에서 들었던 민폐라는 단어가 스쳤습니다. 어제까지는 상처였던 말이 오늘은 방향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절차는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것에만 책임지겠습니다. 두성을 세종이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신탁해지 서류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남에게 맡겨두었던 제 삶의 한 조각이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세종그룹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찾을 차례입니다. 그 말을 하자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 영주는 처음엔 참 싹싹하고 예뻤습니다. 아들 재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이삿날 반포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새 도배 냄새가 나고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앞치마를 두른 영주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집이 좀 좁아요? 그래도 편히 계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방 한 칸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재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화목해 보이죠? 괜히 울컥했습니다. 영주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첫날 저녁이에요. 사진 찍을게요. 셋이서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이 환하게 떴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영주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진이 SNS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첫 동거 시작, 든든한 내 편이 생겼다. 아,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날 좋아하는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영주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비법 좀 알려주세요.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요. 그 말에 마음이 또 한 번 따뜻해졌습니다. 부엌에서 양파를 썰고 김치를 볶으며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중간중간 사진과 영상을 자주 찍었습니다. 양파 써는 손 한 번만 다시 잡아주세요. 영상으로 찍을게요.
처음엔 얘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주가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은 탓인지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응. 같이 사는 거 힘들긴 한데 이미지 되게 좋아. 시어머니랑 사진 몇 장 올려두면 끝이지 뭐.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아, 그랬구나. 나는 이미지였구나.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저렇지 뭐. 그래도 같이 살아주는 게 어디야. 마음 한쪽이 시렸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견딜만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손주 준호가 태어나고부터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저도 행복했어요. 밤중에 울면 먼저 안아들고 작은 손을 잡고 트림을 시키며 이 맛에 사는 거지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집이 세 사람만의 집이 되어가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첫 등원날 저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데우고 손주 준호 양말을 한 번 더 정리해 놓았습니다. 같이 가보고 싶어서 외투까지 챙겨 입고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영주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희끼리만 갈게요. 선생님이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아이들 적응에 방해된다고 하셨어요. 문이 닫히고 얼마 뒤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을 봤습니다. 준호, 영주, 재진, 그리고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준호의 외할머니까지 또렷했지만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 모르게 가족 단체방이 따로 생겼다는 것도 눈치챘습니다. 재진이 휴대폰을 보며 웃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기냐? 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우리 방 얘기예요. 엄마까지 계시면 복잡해요. 어느 날 거실벽에 바닷가 사진이 걸렸습니다. 준호가 모래성을 쌓고 옆에 영주와 재진, 그리고 영주의 부모님과 남동생이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재진아,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니? 아, 영주 회사에서 가족 패키지 여행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잠깐 다녀온 거예요. 엄마까지 가시기에는 인원이 좀 애매했어요. 다음에 또 기회 있겠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이 꼭 위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어느 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빨래를 널어주려고 세탁실 앞으로 갔습니다. 문 너머로 영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옷이랑 우리 옷이랑 절대 섞어 돌리지 말라니까. 회사 옷들 관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녀가 제 옷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옷은 베란다 쪽 세탁기로만 돌려주세요. 섞기만 좀 그렇잖아요. 그날부터 빨래통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가족 것과 어머니 것, 냉장고 안반찬통도 바닥 신발장도 그렇게 줄이 그어졌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 날엔 제 반찬통들만 비닐로 한 번 더 쌓인 채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냄새가 좀 세서요. 준호가 싫어해요. 앞으로는 냄새 덜 나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손주가 제 앞에서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반찬 냄새 나. 나 저거 싫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제 가슴에는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솔직한 거죠, 뭐. 그때도 재진은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영주도 피곤해서 그래요. 좀 맞춰줘요. 언젠가부터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이 집 공기를 더럽히는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돌아오는 길, 케이크 가게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는 있어야지.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
몇 번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문이 안 열리니? 아, 엄마 낮에 도어락 비밀번호 바꿨어요. 엄마 병원 가신 사이에 기사님이 오셔서요. 지금 회사 사람들 와 있어서 문 열어드리기가 좀 그래요. 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안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와 박수, 사람들 웃음소리. 저는 케이크 상자를 안고 현관 옆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쑤셨지만 어디에도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기대는 순간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잔치가 끝난 뒤였습니다. 바닥에는 터진 풍선과 종이컵, 먹다 남은 케이크 조각만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엄마?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던 재진이 힐끗 저를 쳐다보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 맞고 오는 길에 케이크 하나 사왔어. 같이 먹으려고. 아, 오늘 케이크 많이 먹어서요. 그냥 냉장고 넣어두세요. 그때 영주가 방에서 나와 상자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건 안 사오셔도 돼요. 몸도 안 좋으신데 돈 쓰시지 말고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필요 없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며느리 영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준비해 온 말처럼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직구조, 재택근무방, 아이방, 손님 초대, 회사 이미지 이야기가 한참 돌고 난 뒤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따로 사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 방 때문에 저희가 손님 초대도 못하고 준호도 점점 커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조로 내 식구가 같이 살기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숨기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냄새 문제. 준호가 할머니 방 냄새 난다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빨래도 반찬도 따로 하는 거고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던 거 다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냉장고 구석의 반찬통, 설거지대 옆에 혼자 떨어져 있던 제 밥그릇 2개로 나뉜 빨래통이 한 화면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말 나는 농담인 줄 알았다. 농담이면 좋았겠죠. 그런데 현실이에요. 아이가 커갈수록 친구들도 집에 올 텐데 냄새나는 할머니랑 사는 집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 생각도 같으냐? 그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냥 엄마도 조용한 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이 집에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좀 꾸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삶을. 그 말을 듣는 순간 목 안쪽이 뜨거워졌다가 바로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는 너희 삶을 꾸리고 나는 어디 가서 내 삶을 새로 꾸리면 되겠구나. 며칠 동안 저는 부동산을 전전했습니다. 결국 언덕 꼭대기 낡은 연립 건물 옥탑방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천장에는 비센 자국이 누렇게 번져 있고 벽 모서리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삐뚤빼뚤한 지붕들, 빨랫줄, 언덕 아래 겹겹이 쌓인 집들이 내려다 보였어요. 이사하는 날 제 짐은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낡은 서랍장 하나, 작은 TV, 냄비 몇 개, 요와 이불,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이사 잘하셨어요? 미안해요.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주말에 한번 갈게요. 됐다. 바쁜데 뭘 오냐? 회의나 잘해라. 전화를 끊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뜨거운 공기 속에 섞인 오래된 페인트 냄새, 곰팡이 냄새,
눅눅한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 냄새가 저 애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 냄새겠지. 이 냄새 나는 할머니랑 손주를 같이 두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니 가슴 한쪽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 속에서 아주 미세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죠. 두성그룹 상무와 전무가 나를 냄새나는 노인으로 여기며 이 옥탑방까지 밀어올리는 동안 세종이라는 회사에서는 아직도 나를 없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가 누구였는지 다시 기억하겠다. 달동네 옥탑방에 밀려 올라온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날 밤 달빛이 옥상 난간 사이로 스며드는 천장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쫓겨난 불쌍한 시어머니로만 울지 않겠다고요. 그 뒤로 세종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세종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운용 펀드와 우호 계열사를 통해 시장에서 두성 주식을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달동네 옥탑방에서 낡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저는 숫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5.3, 12.7, 21. 지분율이 오를 때마다 오래전에 접어둔 제 시간들도 함께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회사에 희망을 걸던 날, 재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숫자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휴대폰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속보, 세종그룹, 두성그룹 지분 38% 확보. 사실상 최대주주 등극. 기자는 두성이 경쟁사에 경영권을 내줄 위기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었지만 제게 그 문장은 달리 들렸습니다. 냄새난다고 손살에 치던 그 집안에서 나를 밀어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움직이는 숫자로 흔들리고 있다는 뜻으로요. 노트북 화면 속 기사를 보며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첫 차가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죠. 얼마 뒤 상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양사 공동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름은 마지막까지 가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숨는 건 여기까지로 할게요. 호텔에서 쫓겨날 때, 비밀번호 바뀐 문 앞에 서 있을 때, 옥탑방으로 올라올 때까지 저는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서야 할 자리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한 벌이 비닐에 쌓여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던 옷. 비닐을 벗기고 옷을 펼쳤습니다. 구김은 있었지만 아직 단정했습니다. 옷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덕 아래 두성그룹 사옥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 건물 안에서 지금쯤 재진과 영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세종이 최대 주주가 됐다는 뉴스를 보며 혹시 제 이름을 떠올리기나 할까요? 아니, 아직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세종과 두성 로고가 나란히 걸린 호텔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몇 달 전 같은 호텔의 다른 행사장에서 경비에게 팔을 잡혀 끌려 나오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조명도 사람도 비슷했지만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뒤편 대기실에서 무대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상재 대표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긴장되십니까, 고문님? 아니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저번에 이 호텔에서 쫓겨날 때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저 앞에 앉은 사람들은 고문님이 누구신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무대 앞쪽에서 두성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수 사실을 인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드문드문 터졌습니다. 그때 강상재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인수는 한 분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세종그룹의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이대 주주이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장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행 요원이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뒤쪽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 얼굴로 쏟아지고 있었죠.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강상재가 마이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세종그룹 이대 주주이자 고문 박정자님입니다. 순간 회견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맨 앞줄 두성 임원석 쪽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중에서 두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영주와 재진이었습니다. 영주는 눈을 크게 뜨고 제 얼굴과 뒤편 스크린의 이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재진은 피가 가신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한때 호텔 행사장에서 여기 계시면 곤란하다며 저를 내보내던 아들, 이미지 관리를 이유로 내쫓던 며느리가 지금은 제가 인수 주체의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정자입니다. 세종그룹이 아주 작을 때부터 함께했고 오늘 이 자리를 여기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재진이 고개를 떨구는 게 보였어요. 영주는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이며 고개를 흔들고 있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문님, 두성그룹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투자자로서의 결정이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두성그룹의 경영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 대표가 마이크를 받아 대답했습니다. 세종과 두성은 앞으로 통합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복도 끝에서 저는 상우와 강 대표를 붙들었습니다. 저 두 사람들에 대한 인사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집안 싸움이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가진 회사인지 보여주는 일입니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재진 전무와 백영주 상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호텔 행사장에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기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합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고문님. 회사는 숫자만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회사의 진짜 가치를 보여줍니다. 저는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냄새나는 노인에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며칠 뒤 세종두성 통합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인 자격으로 회의실 맨 뒤에 앉았습니다. 앞쪽 긴 테이블에는 인사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오른편에는 영주와 재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오늘 안건은 두성그룹 전무 백영주, 상무 심재진에 대한 징계 심의입니다. 회의실 불이 조금 어두워지더니 정면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두성 호텔 행사장, 낡은 코트를 입고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제 모습. 그 앞에서 며느리가 손짓하며 경비를 부르고 경비 둘이 제 양팔을 잡아 끌고 나가는 장면까지.
누군가가 그날을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튀어나온 말들은 자막으로만 정리되어 지나갔지만 저는 굳이 소리를 다시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날 제 심장에 박혔던 단어들을 이미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영상이 끝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영주에게로 향했습니다. 상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보신 장면은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닙니다. 회사 공식 행사장에서 임원으로서 약자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곧 여러 자료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인사위원들이 차례로 질문을 던졌고 영주와 재진은 더 이상 핑계를 댈 말을 찾지 못했죠. 마침내 상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조치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영주 전무 윤리규정 위반 및 인권 감수성 결여로 임원직 즉시 해임 및 전 계열사 임원 재취업 금지. 심재진 상무 조직 내 공정성 훼손과 책임 회피로 상무직 해임 및 보직 승진 제한. 사실상 사직 권고에 해당합니다. 표결에 들어갔고 손들이 하나둘씩 올라갔습니다. 반대하는 손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결정문이 낭독되자 영주는 의자에 주저앉듯 허리를 꺾었습니다. 재진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엄마라서가 아니라 내가 임원이었기 때문에 받는 결과다. 회의가 끝난 뒤 회장실로 돌아가려 할 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문님, 두성에서 심재진 상무님과 백영주 전무님이 오셨습니다. 꼭 뵙고 싶다고 접견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상우가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접견실 문을 여는 순간 재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우리 인사위원회까지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영주도 흥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모님, 회사 일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직접 인사 자료를 들고 오세요? 그건 선 넘으신 거예요. 저는 문을 닫고 천천히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자. 밖에서 다 들리겠다. 두 사람이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재진이 이를 꽉 문 채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한 거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회사에서 버틸 기회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엄마가 우리 일터까지 망가뜨리세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 되뇌었습니다. 내가 먼저 망가뜨린 건 내 엄마 인생이었다. 그 생각은 해본 적 있니? 영주가 지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집안 문제는 집에서 풀었어야죠. 그걸 회사까지 끌고 오신 건 고모님이에요. 저는 입가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좋다. 그럼 집 이야기부터 하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말이다. 재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제공해준 임원 아파트예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니, 그 집은 회사 것이 아니다. 등기부등본 한번 볼래? 그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서류를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저희가 전세로 산다는 집 주인이? 그래, 나였다. 너희가 나를 냄새난다고 민폐라고 하면서 옥탑방으로 올려보낼 때까지도. 재진이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엄마. 저희 보고 어디 가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준호는요? 학교는요? 너희가 나에게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줄 뿐이다. 엄마 때문에 회사 사람들 오기 불편하니까 나가 달라. 어머니 방 냄새 난다. 이미지 관리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었니? 저는 준비해온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 문제부터 정리하자. 전세 계약은 연장하지 않을 거다.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에 의해 보증금은 일부 회수하겠다. 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상속은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몫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고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지만 그래도 저희를 완전히 버리시면 저는 마지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다. 상속 포기 각서다. 앞으로 내가 가진 지분과 재산 대부분은 노인, 조손가정, 돌봄 인력 지원 재단에 들어갈 거다. 너희 몫은 없다. 재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으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 말, 이제 그만하자. 내가 정말 나를 엄마로 생각했다면 호텔 행사장에서 내가 경비에게 끌려나갈 때 그렇게 서 있지는 않았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너희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집도 회사도 상속도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에게 더 줄 건 없다. 앞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문을 나서기 전 뒤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만 더 남겼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기억해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라는 걸. 그렇게 제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조용히 남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두 사람의 해임 소식은 업계에 금세 퍼졌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모아둔 돈과 팔 수 있는 것들을 팔아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성을 낳은 사람이라는 소문, 세종 인수전 때의 기록 때문에 같은 업계에서는 서류 단계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제 재산 대부분을 돌봄재단에 출연했어요. 노인, 조손가정,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재단을 직접 만들고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냄새 난다고 민폐라고 불렸던 그 노인이 이제는 수백 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저는 돌봄 계열사 업무로 복지관 관계자를 만나다가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근처에 사는 젊은 부부가 난리라더라고요.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한 번에 무너져서 지금은 아내 친정집 방 한 칸에서 아이랑 셋이 붙어 산다던데. 남편은 대리운전, 아내는 편의점 야간까지 뛴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재진이와 며느리 영주 이야기라는 걸요. 그 즈음 상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장님, 돌봄재단 산하 계열사에서 중간 관리자급 인력을 새로 뽑습니다. 경력직 지원자 중에 심재진, 백영주 이름이 보이네요. 최종 면접을 이사장님께서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번 한 번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입으로 대답해 줄게요. 면접 날 회의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순간 안쪽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발짝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찰나에 재진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릴 뻔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주는 숨을 들이마시다 만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죠. 그 시선이 제 얼굴에서 가슴팍 명찰로 내려갔습니다. 돌봄재단 이사장 박정자. 두 사람의 표정은 공포와 당황,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섞인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그제야 재진이 허리를 깊게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영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 눈동자 속에 호텔 연회장, 비밀번호 바꾸던 날, 계단에 서 있던 제 모습, 옥탑방으로 올라가던 이삿날이 한꺼번에 떠오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재단은 노인과 조손가정,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장님, 저는 어머니께 했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일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정말 성실히 하겠습니다. 영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진짜 다 내려놓고 어르신들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말은 다 그럴듯했고 늦게 온 후에도 어느 정도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 사과는 지금 하지만 선택은 예전에 끝났네. 호텔 연회장에서 비밀번호를 바꾸던 날 옥탑방으로 짐을 보낼 때 그때마다 어디에 설지 어떤 어른이 될지 이미 정했지. 재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영주는 손으로 무릎을 꽉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약자를 비용으로 보지 않는 사람, 어른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일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으로서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두 분의 지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재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장님, 정말 이게 마지막입니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끝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도 이 재단 이름도 아닌 너희 두 사람 이름으로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른으로 늙어갈지, 어떤 부모로 기억될지 그 선택까지 내가 대신 안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등 뒤로 죄송합니다. 한 번만요 하는 울먹이는 소리가 따라왔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복도에 나와 창밖 노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평생 밥 짓고 빨래하고 애 키우느라 달아 빠진 손. 오늘은 이 손으로 도장을 찍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자식한테 뭐 하나 더 얻어보겠다고 눈치 볼 필요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냄새 난다고 내쫓았지. 민폐라고 짐이라고 불렀지. 그 말에 대한 복수는 이렇게 할게. 너희 인생을 망가뜨리는 복수가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복수로. 그 말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라.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회사 문을 나와 저녁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되찾고 싶었던 건 회사도 돈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내가 되찾고 싶었던 건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오늘 저는 되찾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민폐나 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족을 끌고 온 주인입니다. 평생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 집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냄새 난다는 말 한마디에 옥탑방으로 쫓겨나고 비밀번호 하나에 문 밖에서 서성이고 그런 삶에서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겠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한 번만 선을 그어보세요. 자식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 끈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 놓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조금 더 아끼며 사셔도 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라도 조금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또 여러분 속을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